이 자산 계속 쌓이면 오히려 노후가 망가집니다. 지금 줄이세요. 자산 전문가의 관점 3800자 에세이. 사람들은 자산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집만 있으면 든든하다, 빚만 없으면 걱정 없다라는 말이 통념처럼 굳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 시장을 오래 분석해보면 쌓이기만 하면 오히려 노후를 망가뜨리는 자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대부분은 모릅니다. 이 자산은 묘하게도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눈에 보이는 숫자는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며 생활 자체를 보수적으로 굳혀버립니다. 하지만 노후 시기에는 이 자산이 현금 흐름을 고갈시키고 위험을 키우며 회복 탄력성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약점으로 변합니다. 그 자산은 바로 비유동 자산납 마이너스 리워드 에셋, 특히 과도한 부동산 비중입니다. 집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없는 자산을 지나치게 많이 쌓아놓는 구조가 노후를 망가뜨린다는 의미입니다. 1. 한국인의 자산이 위험한 이유 보이는 부에 속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평균 자산 구조를 보면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산 규모가 커 보입니다. 억 단위 숫자가 찍혀 있으니 어느 정도 부자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당신을 부자로 보이게 할 뿐 부자로 살게 만들지 않는다. 노후가 위험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자산이 늘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현금 흐름은 그대로이거나 줄어든다. 은퇴 후엔 소득이 없는데 자산은 팔기 전까지 현금화되지 않는다. 게다가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자산 보유 비용은 계속 증가한다. 즉, 자산은 늘었는데 돈은 없다. 이 구조가 바로 노후 파산의 전형적인 시작점입니다. 2. 노후 파산은 소득 부재가 아니라 유동성 부족에서 시작된다. 은퇴 설계를 분석해보면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노후가 망가지는 이유는 소득이 적어서가 아니라 돈이 묶여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씨는 60세에 순자산 10억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부자입니다. 하지만 자산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 9억, 예금 1억. 이 경우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1억뿐입니다. 1억은 60세 이후 2030년을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집 9억은 팔기 전까지 단 1원도 생활비로 쓸 수 없습니다. 어 씨의 실제 노후 위험도는 자산 규모가 비슷한 현금 흐름 중심 자산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는 매달 반복적으로 돈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식비, 의료비, 관리비, 각종 구독료, 교통비, 여행, 취미, 불시에 발생하는 의료비 리스크. 이 모든 것은 현금으로만 해결됩니다. 집을 잘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3. 비유동 자산이 많으면 오히려 늦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더 빨리 무너진다. 비유동 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노후가 빠르게 악화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정기적 현금 유입이 없다. 지출만 지속적으로 발생. 은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부동산 자산이 아무리 커도 월세를 내지 않는 자가 거주 부동산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노후는 현금 흐름의 게임인데 한국인은 대부분 이를 자산 총액의 게임으로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 노후를 망가뜨립니다. 이 건강보험료 폭탄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은퇴자들이 가장 당황하는 지점은 이것입니다. 연금만 받았는데 왜 건보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동산이 많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재산 점수, 자동차 점수, 금융소득, 임대소득, 이 모든 항목이 건보료로 반영됩니다. 즉, 자산이 많을수록 건보료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노후의 가장 치명적인 지출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의료비가 아니라 매달 빠져나가는 건보료입니다. 비유동 자산이 쌓일수록 건보료는 길게, 많이, 무겁게 따라옵니다. 3위기 상황에서 현금화 속도가 너무 느리다. 노후에는 갑작스런 의료비나 가족 돌봄 비용, 예상치 못한 생활 충격이 잦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잘 팔리지 않는다. 급매를 내야 하고 가격은 크게 떨어진다. 팔기까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즉, 돈이 필요할 때 가장 도움이 안 되는 자산입니다. 4.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비유동 자산 비중을 줄이고 현금 흐름 자산을 늘리는 것.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자산을 줄이는데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산은 크기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10억 자산이라도 구조가 잘못되면 위험하고 5억 자산이라도 구조가 탄탄하면 평생 걱정 없습니다. 5. 지금 줄여야 할 자산의 조건. 당신이 줄여야 할 자산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입니다. 현금 흐름을 거의 만들지 못한다. 유지 비용이 발생한다. 위기 시 현금화가 어렵다. 노후 지출을 증가시키는 구조다. 보유 이유가 심리적 안정감뿐이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도한 부동산 비중, 수익 없는 토지, 비사업용 부동산, 오래된 상가, 공실 가능성이 높은 임대자산, 수익보다 유지비가 더 많이 드는 주택, 단기적 활용 계획이 전혀 없는 부동산. 이런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습니다. 6. 줄인 후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비유동 자산을 줄인 뒤에는 다음과 같은 자산 구조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안정성 있는 현금 흐름 자산.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안정적 채권형 자산. 배당형 ETF. 분산된 글로벌 ETF 포트폴리오. 월별 안정적 현금 흐름은 노후의 생명을 연장합니다. 이 충분한 유동성 버퍼 현금 보유력. 적어도 23년치 생활비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형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노후의 안전띠입니다. 3. 지출 효율화. 노후가 망가지는 이유는 지출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출은 스스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득 구조가 안전할 때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즉, 유동성과 현금 흐름이 안정되면 지출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7. 결론 자산을 줄이는 용기가 노후를 지킨다. 사람들은 은퇴 후 자산을 줄이는 것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줄여야 할 시점에도 줄이지 못하고 위기가 닥친 후에야 어쩔 수 없이 매각합니다. 하지만 자산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자산을 줄이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유동성을 확보하고 현금 흐름을 만들고 건보료 부담을 관리하고 위기 회복 능력을 높이는 것. 이 모든 것은 자산을 줄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잘못된 자산을 줄이지 않으면 노후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조를 바로잡기만 해도 노후는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노후에 가져야 할 것은 많은 자산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자산, 즉 돈이 흐르는 구조입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는 자산을 믿지 말고 움직이는 자산을 키워라.